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녹음을 다시 시작했는데 원래 제가 지난번에 감기가 걸리기 전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으로 이런 거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그냥 쉰 거예요. 예, 장도 물론 안 좋고. 그래서 어쨌든 뉴스는 계속 봐오긴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를 오늘도 몇 가지를 또 찾아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규제안 발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이라고 나왔는데, 이 뉴스를 제가 이제 사실 본 거는 1월 11일 날 이 뉴스를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뉴스 하나 가지고 중국이 시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저는 코인 시장이 전체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만 오픈했다고 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겉에서 보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전쟁을 벌이고 불협화음을 내고 막 이런 거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뭔가 자기네들만의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도 보시면 다음 달 15일부터 블록체인 서비스 규제안 발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규정에서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 시작 12일에서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안건 비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목적과 플랫폼 사이트 주소 등 정보를 등록해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쨌든 규정에 관해서 더 확실히 디테일하게 뭔가 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거에 관해서 자기네가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뉴스를 보고 아마 규제하니까 뭔가 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축소시키고 더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블록체인 업계를 완전 와해시키는 거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업체도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규제안이 뭔가 나온 상태래야 그 안에 맞춰가지고 뭔가 어떤 이런 업체들도 디앱을 뭐 활성화 시킨다든가 그에 수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권 안에 수용할 수 있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벡트 거래소가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오픈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 얼마만큼 호재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 같은 경우도 다음 달 15일 날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작년에는 계속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국민은행이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이라는 데가 한국에서는 제1금융권 중에도 BIS 자기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데잖아요. 그리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다른 은행들 계좌는 없어도 아마 국민은행 계좌는 다들 아마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인공지능이, 그리고 로봇 산업이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빅데이터가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금융권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아마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많이 보신 분도 있고, 국민은행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노조에서 아마 분명히 차후에 움직일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금융권부터 대대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고, 아마 시장 전체에 아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제 속해 있는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에 아마 이 여파가 분명히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결론을 항상 내리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민은행, 나는 은행 다니니까 나는 목에 힘줘야지, 이런 지금 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행 못 다니니까 거액의 연봉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게 흘러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암호화폐를, 이거는 투자하는 거는 제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갈 길은 그래도 여러 가지 산업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산업에서 뭘 하시는 분들 막 금융 회사에 다니시는 주식시장 이런 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다 피차 일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택에다 집을 살라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겠어요? 아니면 주식을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눌려있을 대로 눌려있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나마 저평가받고 있고 그나마 앞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많은 확률이 높은 게 암호화폐 시장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파업 노조 주장 이해해야 한편이고 그리고 반대편은 지탄받아 마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금융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그래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민은행에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제1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이 되게 높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혜택도 많으시고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400명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나오신다고 아는데 그분들이 최소로 받는 퇴직금이 3억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정도 저는 진짜 괜찮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 빼고는 그 정도 퇴직금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국민은행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금융권 괜찮은 데 다니시는 분들이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에 그 직장을 나오시게 되더라도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설상 이분들이 파업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플로 거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봇 위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사람이란 어떤 그런 노동자가 금융시장에서 점점 필요 없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판단을 조금 더 빠르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냥 문 밖에 나가서 길 같은데 그냥 다니고 상점 같은데 막 버스 지하철 타고 어디 차 타고 어디 먼데 가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막 주변에 보면 상가들 막 점포 정리나 아니면은 상가 로테이션이 원래 점포가 안 나갔던데도 한 번 되고 계속 되고 근데 그 주기가 계속 빨라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그 지역이 좋아서도 아니고 상권 자체가 지금 뭉개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상권이 무너지고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라고 따졌을 때 상가 자체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런 상가 값어치가 떨어지는 동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마 사람들도 줄어들고 아마 그쪽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유동인구도 점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이 이커머스 시스템이 만약 점점점 득세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위주로 지금 물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고 스트리트에서 대인 판매하는 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음식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달해서 시켜 먹거나 이런 게 더 편해지고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주머니의 돈들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기에도 되게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시장이 아니라니까 그냥 마켓으로 그냥 이렇게 뭐 스트리트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권리금 자체가 줄어들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진짜 괜찮은 자리 이런 데라고 해도 빚 좋은 개살구인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강남역 같은 데도 아마 아시겠지만 거기서 뭐 가게 누가 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빚 좋은 개살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실익을 보고 괜찮게 이득을 취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보다 어거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피아트머니에서 암호화폐로 가기 전에 바로 과도기인 카오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단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닿았네 외식업체들 홍대 강남서도 못 버텨 이렇게 아시겠지만 홍대 같은 데는 주병진 사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주병진 그분도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하다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키가 되게 작으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스노우 스푼인가 하는 것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거랑 옷가게도 주변에 아마 몇 개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 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장사를 하셨던 분이고 장사에 내노라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고전을 면치 못했고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고 거기가 월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2년 전인가 그때도 아마 제가 중심상권 같은 데는 500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걸 내고 거기서 무슨 이득을 취하겠어요. 집주인만 좋은.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홍대 강남서도 어떻게 보면 못 버틴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은 유동인구도 이만큼 없을 텐데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임대료, 업침대, 인건비 덮쳐 패스트푸드, 해산물, 한식, 업종 안 가리고 줄줄이 문 닫아 핵심 삼고서 쫓겨나는 식당들, 빈자리는 비외식 업종이 채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외식 업체도 이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온라인이 득세를 하면 오프라인은 시장을 점진적으로 뺏겨가지고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버틴다는 의미지 거기서 궁극적으로 실익을 중장기로 봤을 때 추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암호화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동남아 대세된 승차 공유 업체 그랩 우리와 뭐가 다를까라고 나와 있는데 그랩이라는 데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회사죠. 예, 차량 공유 업체. 그리고 우버도 있고 그랩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디디추싱이라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돼 있는 데가 사실은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제가 아는 걸로는 이미 중국 업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빅데이터하고 나중에 인공지능이 공유돼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동남아가 아마 우리나라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아마 경제 사정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인터내셔널 에리어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 싱가포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거기가 더 많이 그랩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택시 업계가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카카오 측하고 아니면 네이버 쪽하고 카오스 단계 과도기인데 제목에 보시면 우리와 뭐가 다를까라고 나와 있는데 승차 공유 택시의 현재와 미래에 걸친 위협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택시를 타가지고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한번 그냥 쓱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아, 요즘에 어떠세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택시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되게 디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들이 막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의 소소한 그 이익단체 같은 경우는 저는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업계를 차라리 그냥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 면허 가격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지역별로 총량제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가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개인 택시 면허를 얻으려면 택시기사에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면허 개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 비쌀 때는 1억을 웃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싸게 샀던 면허는 은퇴할 때 되팔게 됩니다. 택시기사에게는 퇴직금 격인 목돈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의가 시작된 뒤로 택시 면허 가격이 2, 3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택시 업계는 하소연합니다. 승차 공유가 본격화되면 미래의 퇴직금이 아예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협을 택시기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트리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2억을 주고 어디 가게를 오픈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갈 때 그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저는 하물며 그런 어떤 이치가 매칭되는 게 택시 면허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 3천만 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2, 3년 안에 진짜 현실적으로 도로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법률안이 나오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차량 공유 앱 같은 게 지금보다 더 많이 활성화될 추세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 3천만 원 떨어져서 7천만 원의 면허가 지금 거래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점점 더 기하급수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안 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예. 분명히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시스템 내에서는 암호화폐로 아마 결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뉴스는 아마존 다음 목표는 주유소 시장 진출할 것.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이커머스 업체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아마존인데, 아마존에서 다음 시장에 진출할 게 주유소 시장 진출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도 이거를 보고 의아하다, 되게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좀 읽어봤는데, 아마존이라는 데서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서점부터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물류나 상품들을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거대해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고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무인 상점 있잖아요. 무인 우리 편의점 같은 그런 슈퍼 같은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자기네 그 아마존고를 설치를 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물류센터, 그러니까 캠퍼스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류 단지를 조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물류망을 이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아마 쿠팡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전국에 아마 16개인가 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6개 넘는 그 쿠팡 캠퍼스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새벽 배송도 뭐 자주 로켓 와운가 로켓 배송 뭐 이런 것도 되게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되게 영향이 아마 되게 많이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손정희가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량 공유하고 인공지능하고 그거에 관해서 시너지를 다른 타 업체보다 극대화할 확률이 높거든요. 우버 시스템이라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건 중요한 건 아마존은 오는 2021년까지 아마존고 매장을 미국 전역에 3천여 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 7개 매장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만약 주유소 업체를 인수할 경우 복잡한 입지 선정 과정 등을 생략하고 주유소에 아마존고를 입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KB금융, LG,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 사업 공동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민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사측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금융에서 다른 쪽으로 혁신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노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하는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축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임금 자체를 연봉을 다운사이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점진적으로 사람을 점점 줄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KB금융에서 신규 채용을 좀 어린 친구들을 2,000명인가 하고 400명인가 아마 그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많이 내보내는 거라고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움직이면 다른 아마 기업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KB금융, LG,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 사업 공동 추진. KB금융그룹은 지난 14일 서울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정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권영수 LG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 마곡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 LG 같은 경우 마곡페이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곡페이도 이제 어느 시점에선 분명히 나올 건데, KB 국민은행 같은 데까지 관여를 이미 했다는 얘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주도적으로 어떤 금융시장에도 분명히 암호화폐가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B금융과 LG그룹은 작년 10월부터 협업 모델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페이먼트, 보험보상 자동화, 플랫폼 등의 사업 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연내 공동 TF를 구성해 서비스 모델 수립과 사업화 추진, 신규 사업자와의 협업, AI 로봇,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시대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폴란드, 스페인과 손잡고 기반시설 수준 높인다. 동아시아 건설산업 주도. 그래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일부터 5일간 민관 협력단 파견, 철도 수주 지원, 다각화 논의라고 그런 얘기인데, 폴란드하고 스페인에 이제 열차가 거기까지 이제 중국 라인이 깔리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중국의 1대1로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 정부에서 이게 1월 15일 날 나온 뉴스잖아요. 그럼 이미 움직였단 얘긴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 철도 건설에 관해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폴란드하고 스페인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사실상 지금도 그 철도 도로망이 깔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지금 1대1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적인 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도 사실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커넥션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뭐라도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대1로에 관해서 뭐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국가정책 자체를 한국 좀 약간 크게 보면은 올해부터 아마 2020년, 2021년 이렇게 2023년까지 아마 물류망이나 도로나 철도망이 아마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아마 이번 연도 안에 아마 북미 협상하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 만약에 북한 땅에 그 바티칸 대주교가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척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는 뉴스만 너무 믿지 마시고, 객관적인 선상에서 진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나에 관해서도 약간 짤막짤막한 뉴스를 보면 그런 거를 약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브로큰된 그런 플랜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뉴스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아까 뉴스를 찾다가 한국경제의 뉴스에 나온 건데, 3달 만에 3억 번 가상화폐 전문가도 조심스럽다. 1년 놔둘 여윳돈으로만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 말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물리신 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 투자자분들보다 물리셔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 이상? 90% 가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 단타에서 장트로 가상화폐 투자 관점 전환 필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만약에 다시 똑같이 사그라든다면 그거는 자산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화로서의 만약에 값어치는 더더욱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점진적으로 아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간 협동 무슨 뭐 태스크포스라든가 아니면 G20라든가 미국 정부, 중국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되게 살살살살 계속 유도해서 이거를 자산이다라고 저는 인류한테 이식을 시키지,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뭐 이게 돈이야 라고 너네 이거 반드시 써야 돼 이러면은 대중이라는 사람들이 반감이 되게 많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거기까지 가는 그런 과정 중에 분명히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투자 값어치가 없다고 만약에 시장에서 판단이 나고, 그리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장기 침체로 갈 경우에는 진짜 여기저기 갈 수 없는 돈들이 만약에 어느 시점 내에서 만약에 섹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미래 에셋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우증권 뭐 아니면은 국민은행 이런 데서 간접 투자 상품이 점진적으로 슬슬 나오면서 기관에서 만약에 괜찮은 뉴스나 정부에서 만약에 또 다시 틀리게 올 초에 나왔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관해서 뭐 부정적인 뉴스 그런 거 말고 괜찮은 어떤 그런 것들을 살살살 또 대중들을 유도하면, 저는 그거를 효시로 해서 분명히 시장이 다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격한 상승은 근데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자산으로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이 괜찮아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벡트 출시도 호재로 꼽힌다.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과 손잡고 설립한 암호화폐 전용 거래 플랫폼이다. 앞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지만 현금 결제 기반인 반면 벡트의 선물 거래는 결제 및 청산 모두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벡트 출시를 계기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본격 시행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유망한 글로벌 기업들이 벡트에 참여한 점도 신뢰성을 부여해 반등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빈 원장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벡트가 정확히 언제 출시될진 모르겠으나 그간의 학습 효과로 인해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반대급부로 호재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상승폭이 상당할 것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위주로 1년 정도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수십 프로는 내지 않겠느냐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줬는데 수십 프로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수십 프로는 더 되겠죠.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이더리움이 어쩌다 뭐 그런 뉴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주요하게 작용은 안 할 것 같고 조금 큰 관점에서 저는 이 시장을 그래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뭐 IoT 산업이든 아니면 뭐 LG가 마곡페이를 만들든 뭐 삼성에서 삼성페이가 나중에 QR 시스템하고 나중에 해가지고 위주불에서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연관돼가지고 뭐 어떻게 뭐 SDK가 뭐 무슨 작용을 해서 오미세고도 무슨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막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는 세력이란 사람들도 필수적으로 결국에는 암호자산을 결국엔 피아트머니에서 암호자산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 당위성에 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카오스 상태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물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유럽에서 무슨 문제가 불거지고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만약에 미국 의회에서도 무슨 문제가 불거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셧다운 문제보다 더한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미중 무역 전쟁도 더 심화되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나 그런 자료들이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결국에는 현물 경제 시스템에 이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번 영상에서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